통역관은 어디 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연락도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이 회의 누가 통역합니까? 전남진도 앞바다, 지도에도 이름이 흐릿한 도서 합동훈련 기지 작전회의실, 통역이 사라진 국제연합훈련 회의는 외교 파국 직전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맨 끝에 앉아있던 말 없는 여군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통역해 보겠습니다. 저분은 화가 난 게 아닙니다. 30년 전 한국군에게 진 빚을 말하고 계십니다. 순간 투스타 장성부터 영관급 참모들까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 말을 이 여군만 정확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말 없는 여군이 30년 전 중동 전쟁에서 기록조차 지워진 전설의 통역병의 딸이라는 사실을요. 이 통역 한 문장이 수천억 원짜리 연합훈련과 부대의 운명 그리고 30년간 숨겨진 거짓을 모두 끌어올리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여군은 왜 그 순간에만 입을 열었을까요? 그리고 그 언어는 어째서 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어지게 된 걸까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에 지금 계신 곳을 적어주시면 제가 따뜻하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는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비공개 도서이자 한미연합훈련이 열리는 군사기지죠. 섬 전체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고 헬기나 상륙정이 아니면 들어갈 방법이 없는 곳입니다. 파도 소리만 요란한 이 외딴 섬에서 오늘은 특별한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에 중동 국가들이 참관단 자격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입니다. 단순한 참관이 아니라 향후 삼각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협의였죠. 양측 장성들이 직접 참석했고 통역과 행정지원 인력까지 포함하면 회의실은 꽤 붐볐습니다. 회의 시작 전부터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쪽에서는 서류를 정리하는 소리가, 다른 쪽에서는 낮은 목소리로 최종 점검하는 대화가 오갔죠. 회의가 시작된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한국 측 임태규 소장이 협력 방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중동 측 대표단이 질문을 준비하던 순간이었습니다. 통역을 담당하던 박도연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는 말도 없이 박도연은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급한 용무가 있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박도연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잠시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역관 없이는 협의를 진행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임태규 소장이 참모에게 박도연을 찾아보라고 지시했고 곧 기지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도연은 기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숙소도 화장실도 식당도 모두 빈 채였죠. 감시 기록을 확인하니 박도연은 회의실을 나간 직후 곧장 부두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기록은 없었습니다. 작은 섬이라 숨을 곳도 많지 않았고 바다로 나갈 배편도 통제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사라질 수 있었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죠. 기지는 즉각 봉쇄됐습니다. 모든 인원의 이동이 제한됐고 외교 채널을 통해 상부에 긴급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온 임태규 소장은 중동 대표단에게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잠시 회의를 연기하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중동 측 핵심 인물인 칼리드 아자르 장성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칼리드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장신의 남성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굵은 목소리가 인상적이었죠. 그는 팔짱을 낀 채 한참을 침묵하다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건 다시 피를 부르겠군. 중동 방언이 섞인 아랍어였습니다. 통역관이 사라진 상황이라 한국 측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죠. 칼리드의 참모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임태규 소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통역관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그때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던 한 명의 여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서 중사 30세의 행정지원병이었습니다. 윤서는 이번 회의에서 단순한 문서 정리와 행정지원 업무를 맡고 있었죠. 회의 내용을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던 윤서였지만 칼리드 장성의 그 한마디만큼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윤서는 그 말을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단순한 불만이나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협박도 아니었죠. 그것은 경고였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터질 것을 예견하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경고였습니다. 윤서는 손에 쥐고 있던 펜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카세트 테이프를 수없이 들으며 익힌 그 언어가 지금 이 회의실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언어를 아무 때나 함부로 쓰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침묵을 지킬 수만은 없었습니다. 회의실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칼리드 장성은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고 한국 측 인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통역관이 사라진 상황에서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능했으니까요. 임태규 소장은 참모에게 다른 통역관을 급히 섭외할 수 있는지 물었지만 이 외딴 섬에서 당장 대체 인력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동 측 대표단의 표정은 더욱 굳어져 갔습니다. 칼리드 장성의 참모 한 명이 조용히 무언가를 속삭였고 칼리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설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 회의가 결렬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죠. 수개월간 준비해온 협상이 단 한 명의 통역관 실종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임태규 소장이 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져 있었죠. 장성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상황을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통역관이 없었기에 그 말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칼리드는 차갑게 한마디를 더 내뱉었습니다. 역시 중동 방언이 섞인 아랍어였죠. 임태규 소장은 답답한 표정으로 참모들을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을 때 임태규 소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계약 파기 선언입니까? 물론 칼리드 장성은 그 질문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임태규 소장의 다급한 어조와 표정만으로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죠. 칼리드는 냉소를 띤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몇몇 참모들은 이미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구석 행정지원병들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조용히 손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서윤서 중사였습니다. 윤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서에게 쏠렸습니다. 한국 측 참모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단순 행정지원병이 회의 도중 발언권을 요청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임태규 소장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서 중사, 무슨 일인가? 윤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서는 칼리드 장성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분은 전쟁을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측 인원들은 윤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통역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의 의중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임태규 소장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윤서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이미 다음 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칼리드 장성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중동 방언이 섞인 아랍어로 한 문장을 내뱉었습니다. 칼리드 장성이 앞서 말했던 그 억양 그대로였습니다. 발음도 강세도 호흡까지 완벽하게 재현된 문장이었죠. 윤서는 수없이 들었던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 속에서 반복되던 그 억양을, 그 온도를 그대로 실어보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칼리드 장성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칼리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서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왔습니다. 참모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측 인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칼리드 장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칼리드는 윤서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눈가에 희미하게 눈물이 맺혔습니다. 60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노병의 눈에 감정이 번졌습니다. 30년 전 나를 살린 그 사람과 같다. 칼리드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리움과 경외, 그리고 오랜 빚을 갚지 못한 자의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결렬 직전이었던 협상장이 이제는 30년 전 기억으로 연결된 두 사람의 만남이 되어버렸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언어를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꺼낸 순간이었습니다. 칼리드 장성은 한참 동안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정적에 휩싸여 있었죠. 한국 측 인원들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칼리드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참모에게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참모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칼리드는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래된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수첩 안에는 빽빽하게 아랍어가 적혀 있었고 중간중간 사진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칼리드는 특정 페이지를 펼쳐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다시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칼리드의 질문이었습니다. 윤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역시 중동 방언이 섞인 아랍어로 말이죠. 저는 서윤서 중사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행정 지원병입니다. 칼리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 그 억양은 30년 전 내가 들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윤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을 꺼낸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남기신 기록을 들으며 배웠습니다. 칼리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해와 슬픔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칼리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수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분의 딸이군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한국 측 인원들은 여전히 대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분위기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임태규 소장은 참모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통역관이 사라진 상황에서 윤서만이 유일한 가교였으니까요. 칼리드는 수첩을 덮고 윤서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 협약을 맺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칼리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참모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죠. 칼리드는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30년 전 나를 살려준 한국군 통역병의 이름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분은 아이들을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그 거리에서 민간인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혼자 남아 길을 막았습니다. 칼리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60평생 전장에서 보낸 노병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나는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혼란 속에서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억양과 그 온기를 말입니다. 윤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칼리드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이름이 확인되지 않으면 훈련도 협약도 없습니다. 나는 그분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갚지 못한 채 어떻게 새로운 약속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회의실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한국 측은 대화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칼리드의 태도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임태규 소장이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서 중사,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윤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칼리드 장성님께서 30년 전 자신을 구해준 한국군 통역병의 이름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이름이 확인되지 않으면 협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임태규 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참모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 참모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30년 전이면 중동 내전 시기 아닙니까?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태규 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쓸데없는 과거입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임태규 소장은 칼리드 장성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국가 간 협약에 감정을 섞지 마십시오. 물론 칼리드는 그 말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임태규 소장의 차갑고 단호한 어조만으로도 의중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칼리드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윤서는 임태규 소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서류 더미 사이로 보이는 그 얼굴을, 그 차가운 눈빛을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윤서의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노트가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읽고 또 읽었던 그 기록들, 조작되기 전 원본 문서들, 그리고 그 문서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당장하던 한 이름. 임태규. 윤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윤서의 아버지 서강호 하사는 전사자 명단에도 실종자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공식 기록 어디에도 서강호라는 이름은 남아있지 않았죠. 30년 전 중동 내전 지역에서 민간인 구호 작전에 참여했던 통역병 서강호는 어느 날 갑자기 군 기록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전사했다는 통지도 실종됐다는 보고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는 기록 삭제 대상자가 됐을 뿐이었습니다. 당시 작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민간인들을 안전지대로 이송하던 중 갑작스러운 교전이 벌어졌고 철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명령은 잘못됐습니다. 아직 민간인들이 완전히 대피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려진 철수 명령이었죠. 누군가는 그 잘못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가장 약한 고리에게 떠넘겨졌습니다. 회의실의 긴장은 여전했습니다. 칼리드 장성은 침묵한 채 윤서를 바라보고 있었고 임태규 소장은 불편한 표정으로 참모들과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사실 윤서는 오래전부터 중동방언을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군에 입대한 뒤에도 행정지원병으로 배치된 뒤에도 윤서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언어 능력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통역이 필요한 상황이 있어도 회의에서 소통이 막혀도 윤서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동료들은 윤서가 단순히 서류 정리나 하는 조용한 행정병이라고만 알고 있었죠. 왜 침묵했을까요? 능력을 숨긴 채 10년을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윤서 스스로도 수없이 자문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승진에 유리할 수도 있었고 더 중요한 임무를 맡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버지의 언어를 아무 말에나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언어는 윤서에게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고 아버지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밤마다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며 익힌 그 발음 하나하나에는 아버지의 숨결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열심히 언어를 공부했는지, 왜 그 언어로 사람들을 구하려 했는지 윤서는 노트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서강호 하사는 총을 쏘는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는 군인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통역이란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한마디가 오해를 낳고 오해가 총격을 불렀습니다. 반대로 정확한 한마디는 긴장을 풀고 목숨을 살렸습니다. 서강호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트에는 아버지가 구한 사람들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민간인들, 겁에 질린 아이들, 부상당한 노인들. 서강호는 그들과 대화하며 안전한 길을 안내했고 오해를 풀어주었고 공포를 진정시켰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도 수십 명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윤서는 그 기록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언어는 총보다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윤서는 그 언어를 함부로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업무 보고나 단순한 행정 통역 같은 곳에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소중히 여긴 언어를,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킨 언어를 가벼운 곳에 소비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윤서는 다짐했습니다. 이 언어는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윤서는 밤마다 노트를 읽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앉아 빽빽한 글씨를 따라가며 아버지의 흔적을 더듬었습니다. 눈이 아플 때면 조용히 온열 눈안대를 쓰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피로를 풀어주면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했습니다.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분석하고 억양을 연습했습니다. 동료들은 윤서가 왜 밤늦게까지 불을 켜놓는지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고 윤서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보냈을 뿐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윤서는 단 한 번도 그 언어를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해본 적도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혼자 있을 때
아버지의 테이프를 들으며 작은 목소리로 따라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윤서를 과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현이 서툰 사람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윤서는 말을 아낀 것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특정한 말을 아낀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 이 언어를 아껴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순간이 왔습니다. 30년 전 아버지에게 구조된 사람이 눈앞에 있었고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 단 한 사람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필요한 순간이 있을까요? 윤서는 확신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칼리드 장성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왜 침묵했습니까? 그 능력이 있으면서 왜 숨겨왔습니까? 윤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언어를 아무 말에나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칼리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깊은 이해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칼리드도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말의 무게를, 언어의 힘을 말이죠. 윤서는 말을 이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칼리드 장성과 윤서의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한국 측은 여전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태규 소장은 조바심이 난 표정으로 참모에게 계속 뭔가를 지시했지만 통역관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헌병 한 명이 급히 들어와 임태규 소장에게 무언가를 보고했습니다. 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참모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주시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소식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임태규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중동 대표단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긴급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칼리드 장성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윤서가 조용히 통역했습니다. 칼리드는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임태규 소장은 참모 몇 명을 대동하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남은 인원들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여 분 후 임태규 소장이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전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이 분명했죠. 소장은 자리에 앉으며 참모에게 조용히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참모는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북을 꺼내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칼리드 장성이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윤서도 정확히는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통역관 박도현과 관련된 소식일 거라고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윤서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윤서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박도현.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이름이었죠. 윤서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버지의 노트, 그 마지막 몇 장에 적혀 있던 이름들 중 하나가 아니었던가요? 윤서는 가방 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늘 가지고 다니는 수첩이었습니다. 아버지 노트의 핵심 내용을 옮겨 적어둔 것이었죠. 윤서는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 근처 30년 전 작전 기록 정리 담당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박도현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윤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도현은 단순한 통역관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전쟁 기록을 정리했던 실무자였습니다. 아버지의 기록을 조작하는데 직접 관여했던 사람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윤서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박도연이 도망쳤던 것입니까? 협박을 받아서가 아니라 걸릴 게 있어서 도망친 것입니까? 임태규 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박도연 통역관의 소재가 파악됐습니다. 섬 북쪽 해안가 동굴에 숨어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태규 소장은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조사 중입니다만 박도연은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서가 조용히 통역했습니다. 칼리드 장성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칼리드가 물었습니다. 왜 도망쳤습니까? 임태규 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통역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윤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도연은 과거가 드러날까 두려워 도망친 것입니다. 30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일이 밝혀질까봐 겁을 먹은 것입니다. 윤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아버지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낡고 해진 표지, 누렇게 변색된 종이, 빽빽하게 적힌 글씨. 윤서는 그 노트를 10년 넘게 간직해왔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조작되기 전 원본 기록이 있었습니다. 서강호 하사가 직접 작성한 작전 보고서의 사본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 명령이 잘못 내려졌다는 것, 민간인들이 아직 대피하지 못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령이 강행됐다는 것, 그리고 서강호 하사가 자발적으로 남아 민간인들을 구했다는 것. 모든 진실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문서 하단에는 여러 서명이 있었습니다. 작전 참가자들과 책임자들의 서명이었죠. 그 중 하나가 또렷했습니다. 임태규. 당시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던 임태규의 서명이 거기 있었습니다. 작전 책임자로서 보고서를 검토했다는 표시였습니다. 윤서는 노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장님, 이 기록을 보시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태규 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장은 윤서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참모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칼리드 장성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면서도 분위기만으로 중대한 순간임을 감지했습니다.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윤서가 노트를 내밀자 임태규 소장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참모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소장을 바라봤지만 임태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윤서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윤서는 노트를 회의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표지가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칼리드 장성이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윤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아버지 서강호 하사가 남긴 기록입니다. 30년 전 중동 내전 당시 작전 보고서의 원본입니다. 칼리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서강호. 그 이름을 30년 만에 처음 듣는 순간이었습니다. 칼리드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윤서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내려다봤습니다. 한국어로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을 읽을 수는 없었지만 그 무게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강호. 칼리드가 그 이름을 천천히 발음했습니다. 서툰 한국어 발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칼리드는 윤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찾던 이름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아버지였군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칼리드는 노트의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서명란을 보았습니다. 여러 이름들 중 임태규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칼리드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윤서는 임태규 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저분입니다. 당시 작전 책임자였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중동 측 참모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 속삭였고 한국 측 인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임태규 소장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갑게 윤서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칼리드 장성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서강호 하사는 기록에서 사라졌습니까? 윤서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진실을 말이죠. 잘못된 철수 명령, 홀로 남은 아버지, 구조된 민간인들, 그리고 조작된 기록. 모든 진실을 아랍어로 전했습니다. 칼리드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서의 설명이 끝나자 칼리드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임태규 소장을 바라봤습니다. 칼리드의 눈빛은 더 이상 외교관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한 노병의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칼리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측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명확하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왜 협약이 필요한지, 무엇이 먼저 해결돼야 하는지 말입니다. 칼리드는 윤서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지금 나는 협약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칼리드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칼리드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서강호 하사의 딸 서윤서 중사를 이번 연합통역 책임자로 임명하십시오.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한국 측 참모들은 놀람표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단순한 행정지원병을 연합통역 책임자로 임명하라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칼리드의 태도는 확고했습니다. 칼리드는 말을 이었습니다. 서강호 하사는 총 한 발 쏘지 않고 전쟁을 끝냈습니다. 말로 사람을 살렸고 아이들을 구했습니다. 그분의 딸은 오늘 다시 전쟁을 막았습니다. 잘못된 과거가 새로운 분쟁을 낳는 것을 막았습니다. 칼리드는 윤서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은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나는 30년 전 서강호 하사에게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때입니다. 서윤서 중사가 이 협약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협력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임태규 소장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헌병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 뒤로 상급 지휘관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중장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중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임태규 소장, 박도연 통역관의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30년 전 작전 기록 조작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지금 즉시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규 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헌병들이 다가왔고 소장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지막으로 윤서를 한번 쳐다봤을 뿐입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다만 차가운 체념만이 있었습니다. 헌병들이 임태규 소장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중장이 칼리드 장성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서 중사 수고했습니다. 윤서는 차렷 자세로 경례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경례를 마쳤습니다. 칼리드 장성이 윤서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서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칼리드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임태규 소장이 연행된 후 회의는 공식적으로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위기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쌓여있던 응어리가 풀린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칼리드 장성은 윤서와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강호 하사가 어떻게 민간인들을 구했는지,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건넸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침착함을 잃지 않았는지를 말이죠. 다음 날 사건은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박도연은 섬을 빠져나가려다 검거됐고 국제공조를 통해 정식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30년 전 기록 조작에 직접 가담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임태규 소장 역시 조사를 받았고 곧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잘못된 철수 명령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서강호 하사를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언론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각종 매체에서 집중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웅을 역사에서 지운 부끄러운 과거, 그리고 그 딸이 30년 만에 밝혀낸 진실.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동시에 감동했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작된 기록이 전면 공개됐고 서강호 하사의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전사 기록이 복원됐고 중동 내전 민간인 구조 공로자로 정식 인정받았습니다. 30년 만에 서강호라는 이름이 다시 역사에 기록된 것입니다. 윤서는 그 발표문을 읽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방부는 윤서를 불렀습니다. 진급과 훈장을 수여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례적인 공로를 세웠고 국제협력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있던 고위 장교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마다하는 군인은 드물었으니까요. 윤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이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장교들은 윤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했습니다. 서윤서라는 이름, 서강호의 딸이라는 이름.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윤서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일주일 후 윤서는 기지를 떠나게 됐습니다. 임무가 끝났고 본대로 복귀할 시간이었습니다. 진도 앞바다의 작은 섬을 떠나는 상륙정에 올랐습니다. 파도가 배를 흔들었고 짠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윤서는 갑판으로 나가 난간을 잡았습니다. 섬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그 작은 기지가 30년 만에 진실이 드러난 그곳이 시야에서 사라져갔습니다. 윤서는 난간에 기댄 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아니 적어도 기억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윤서는 한 번도 제대로 울지 못했습니다. 참아야 했고 강해야 했고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울어도 됐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바닷바람이 그 눈물을 식혀주었습니다. 윤서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며칠간의 긴장과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바지를 걷어 올리고 무릎과 종아리에 찬 압박 보호대를 확인했습니다. 조금 느슨해진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보호대를 풀었다가 다시 조였습니다. 적당한 압력으로 다시 조이자 무릎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윤서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더 붉어졌습니다. 윤서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이제 다 괜찮아요. 바람이 그 말을 실어 날랐습니다. 어디론가 아득히 먼 곳으로 말이죠. 윤서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펼쳐봤습니다. 빽빽한 글씨들, 아버지의 흔적들. 이제는 이 노트가 필요 없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세상에 드러났으니까요. 하지만 윤서는 노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연결고리였고 30년을 함께한 동반자였습니다. 평생 간직할 것입니다. 아버지처럼 윤서도 누군가를 기록할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고 그 기록을 남길 것입니다. 상륙정이 육지에 가까워졌습니다. 부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윤서는 마지막으로 한번 바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전쟁은 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아버지가 남긴 언어와 그것을 지켜낸 딸로 끝났습니다. 서강호는 총 대신 말을 택했고 그 말은 30년을 건너 다시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윤서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말의 힘을, 언어의 무게를, 그리고 진실의 가치를 말이죠. 배가 부두에 닿았습니다. 윤서는 가방을 메고 천천히 배에서 내렸습니다. 육지의 단단한 땅을 밟는 순간 윤서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앞으로, 계속 앞으로 말이죠. 달빛 인생사연은 감동 오디오북으로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인생사연과 공감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지금 듣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